55세가 넘으면 아침마다 관절이 굳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유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건 노화가 아니라 몸속 염증이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염증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흔들고 뇌혈류까지 막아 뇌졸중 치매, 심부전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위험을 알고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전혀 모른 채 매일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침에 찐 생강 아이 한 입만 바꿔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강을 그냥 먹으면은 효과가 절반밖에 안 깨어나지만 특정 방식으로 찌면 염증을 3배 빠르게 낮추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심지어 당뇨 고혈압 위험까지 동시에 줄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방법을 2주만 따라 한 78세 남성 환자는 손저림이 사라지고 혈압이 15 정도 떨어지고 무릎 통증 때문에 못 걷던 거리를 다시 하루 5,000보씩 걷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찐생강의 원리와 손질법은 과장이 아니라 논영이 건강을 완전히 갈라놓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누군가는 70대 혈관을 유지하고 누군가는 50대 혈관 탄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작은 차이에서 출발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강을 얇게 썰어 차에 넣어 드시는데 이 방식은 생강의 가장 중요한 성분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날아가 버리는 형태입니다. 생강의 진저롤을 긴게롤은 충분한 열과 습기를 만나야 더 강력한 항염 성분인 쇼가올로 변환되는데 생으로 넣거나 뜨거운 물에 잠깐 담그는 방식은 이 과정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매일 챙겨 드시는데도 관절이 여전히 무겁다거나 손저림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그 생강을 잘못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생강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더러운 줄 알고 아주 깨끗하게 벗겨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항염 항바이러스 효과가 가장 높은 부분은 껍질 바로 아래에 몰려 있습니다. 껍질을 깊게 벗겨낼수록 이 귀한 성분을 함께 버리는 셈이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실수는 생강을 너무 얇게 써는 것입니다. 얇게 썰면 보기엔 먹기 편해 보이지만 표면적이 넓어져 산화 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열을 가했을 때도 영양소의 손실률이 더 높아 진저롤이 제대로 남지 못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얇게 썬 생강의 진저롤 손실률이 30-40%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염증 반응이 조금만 있어도 몸 곳곳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혈관과 신경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생강의 항염작용을 제대로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강관리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생강을 대충 다루는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회복 속도를 확연히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그 생강의 약효가 어떤 손질 방식에서 가장 떨어지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조리 온도가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고 보관기간의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잘못된 손질과 조리 방식은 생강의 약효를 크게 떨어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생강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하루의 염증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천연치료 도구처럼 다뤄야 합니다. 어떻게 손질하고 어떤 온도에서 얼마나 시간을 들여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이 받는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갈라놓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걷는 걸음, 술을 늘리고 수면을 쉽게 만들고 혈관을 더 부드럽게 돌게 하고 심지어 70대 이후의 체력과
생명력까지 좌우하게 됩니다. 생강 한 조각이 가진 힘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생강을 조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어떤 순간에 약효가 깨어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뜨거운 물에 그냥 넣어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방식은 생강이 가진 능력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생강은 단순한 뿌리 채소가 아니라 온도 변화에 따라 전혀 다른 양리 효과를 가진 물질로 변하는 독특한 식물입니다. 이 변화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정확히 이해해야 몸이 실제로 반응합니다. 생강의 대표 성분인 진저롤, 긴게롤은 생강을 생으로 먹을 때 느껴지는 알싸함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체내 염증을 낮추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신경말단의 과민 반응을 진정시키는 역할은 진저롤 자체보다는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했을 때 훨씬 강해집니다. 실제로 실험 연구들에서도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한겸 효과가 2분 5배 강한 것으로 보고되곤 합니다. 이 말은 즉 생강을 생으로만 먹으면 쇼가올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그 적정 온도와 지속적인 습도입니다. 이 두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생강은 완전히 다른 약효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생강을 찌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생강 속에 있는 수분과 자연적인 흡습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내부까지 고르게 열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저롤은 서서히 변성되고 더 강력한 한겸 물질인 쇼가올이 생성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생강의 향이 강해지는 순간 약효 역시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생강을 찌면 특유의 따뜻하고 매운 향이 더 풍부해지는데 바로 그 향을 이루는 방향성 유기화 합물이 염증 경로를 차단하고 혈관 내피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생강을 찌면은 맛이 더 좋아지는 이유가 단순히 부드러워서가 아니라 몸이 필요한 약성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향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강의 한겸 성분이 언제 최고조에 도달하는지에 대해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멜타케어모카이처럼 어떤 연구는 15분을 주장하고 다른 연구는 25분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온도가 가장 중요하고 시간은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실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생강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진저롤이 쇼가올로 충분히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몸은 즉각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염증으로 인해 딱딱해진 관절이 풀리기 시작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굳어있던 어깨와 목 주변의 긴장이 부드러워지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보다 자연스러워지면서 혈압도 안정됩니다. 심지어 말초 혈류가 개선되면서 손끝 발끝이 따뜻해지고 저림이 줄어드는 것 역시 쇼가올의 역할입니다. 한 번은 63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평소 손발 저림과 아침 부종이 심해 걷기조차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생강을 매일 차로 마셨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린 뒤 바로 마셨기 때문입니다. 진저롤이 충분히 변환되기도 전에 이미 대부분의 성분이 물속으로 확산돼 효과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분께 생강을 찌는 시간을 18분으로 맞추고 껍질을 유지한 채 통째로 찌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주일 후 나타났습니다. 아침 손가락 부종이 절반 이상 사라지고 손끝에 저린 감각이 약해졌으며 오후에 생기던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즉
생강의 효과는 양이 아니라 활성화되는 시점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강의 한겸 성분이 깨어나는 순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앞으로 설명드릴 조리 방식, 찌는 시간, 그 손질법의 핵심 원리가 됩니다. 몸이 진짜로 좋아지는 건 생강을 먹는 순간이 아니라 쇼가올이 충분히 생성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제대로 만들기만 해도 관절, 혈압, 혈류당, 대사 등 여러 기능이 동시에 안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강을 찌는 데 걸리는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단순히 오래 찌면 무르고 짧게 찌면 단단하다는 요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강의 약효를 좌우하는 핵심 성분이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온도뿐 아니라 가열되는 시간이 조금만 달라져도 진저롤과 쇼가올의 비율이 크게 바뀌는 매우 민감한 식재료입니다. 진저롤은 생강의 생리활성 성분 중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자체로는 한겸 효과가 아주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열과 시간이 결합되면 완전히 다른 물질로 탈바꿈합니다. 바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관절의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관벽의 긴장을 완화하며 신경 말단의 민감도를 낮춰 손저림과 냉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훨씬 강합니다. 문제는 이 쇼가올이 특정 온도만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가열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10분 쪘을 때보다 20분 쪘을 때 쇼가올 농도가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15분을 넘기면은 진저롤의 구조적 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강의 한겸 효과가 강해지는 지점은 10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5분 이하로 찌면 진저롤이 거의 변하지 않고 너무 짧으면 단순히 뜨거운 열에 닿았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30분 이상 너무 오래 찌면 어떨까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쇼가올이 일정 시간 이후부터는 분해되거나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맛은 더 부드러워지지만 한겸 성분의 변화는 정점을 지나 다시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즉, 무조건 오래 찐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요리적으로도 생강은 건 충분하지만 지나치지 않은 시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시간은 보통 15분 18분입니다. 이 시간대는 생강 속 수분이 충분히 내부까지 열을 전달해 진저롤이 안정적으로 쇼가올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강의 향이 부드럽고 깊게 퍼지는 것도 이때입니다. 향이 깊어진다는 것은 생강의 방향성 한겸 성분이 활성화되었다는 자연스러운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찜기, 어떤 물의 양, 어떤 크기의 생강을 쓰느냐에 따라 이상적인 시간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부드럽게 눌렀을 때 살짝 탄력이 남는 정도. 그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즉, 너무 물러져 흐물거릴 정도가 아니라 속까지 충분히 익었지만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단계. 이 단계에서 쇼가올, 진저롤, 진저디온 같은 성분 비율이 가장 균형 있게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환자분들의 실제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72세 여성 환자분 한 분은 손저림과 어깨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엔 생강을 전혀 찌지 않고 생으로만 드셨는데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분 찌기, 10분 찌기, 20분 찌기를 각각 시도해 보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10분 이후부터 송긋저림이 훨씬 덜하고 15내 18분 사이가 가장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생강의 약효가 시간에 따라 활성화되는 실제 반응입니다. 시간의 차이에 따라 혈압 안정 효과도 달라집니다. 생강의 혈관 확장 효과는 쇼가올이 충분히 생성될 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10분 이하로 찐 생강은 이런 혈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15분 이후부터 점차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혈압이 민감한 분들이 생강 먹어도 별로 효과 없다고 느끼는 이유 중 절반은 바로 이 시간 문제 때문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생강 품종, 재배 환경, 수분 함량에 따라 모두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이 직접 체감한 변화와 여러 연구의 공통 결론을 합치면 15-18분이 가장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생강이 가진 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아무리 좋은 생강도 시간이라는 열쇠가 맞물리는 순간에만 약효를 온전히 발휘합니다.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강에 잠든 약성이 깨어나는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생강을 어떻게 손질하느냐는 단순한 취향이나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을 오래 관찰하다 보면 같은 생강을 먹어도 손질 방식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생강은 생각보다 섬세한 식재료이고 작은 손질 차이가 약효의 유지율을 크게 바꾸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껍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 껍질을 깎아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런데 생강은 토양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껍질에 흙먼지가 묻을 수는 있어도 껍질 자체가 몸에 해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껍질 바로 아래가 한 뼘 항바이러스 성분이 가장 밀집된 부분입니다. 생강의 폴리페놀과 방향성 유기 화합물은 외부의 미생물과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껍질층 근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에서도 생강 껍질을 깊이 벗겨낼수록 유효 성분의 감소가 관찰되고 껍질을 유지했을 때 한겸 효과가 25-30% 더 높게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강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껍질을 억지로 벗겨내는 행위는 오히려 약효를 깎아버리는 셈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생강의 두께입니다. 손질할 때 얇게 썰어야 더 빨리 익고 먹기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얇게 썰수록 진저롤과 쇼가올이 열과 공기에 노출되어 빠르게 감소합니다. 표면적이 넓어질수록 산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한겸 성분이 그대로 보존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너무 두껍게 썰면 열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쇼가올 전환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두께는 7mm 정도입니다. 이 정도 두께는 내부까지 부드럽게 익으면서도 과도한 산화를 막을 수 있는 균형 지점입니다.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이, 그 얇은 차이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그런데 정말 큰 차이를 줍니다. 특히 10분 이상 찔 때는 두께에 따라 진저롤의 잔존량과 쇼가올 생성량이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썰어낸 생강의 모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생강을 둥근 단면 형태로 써는데 이렇게 하면은 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가운데 섬유질층이 그대로 남아 약효가 활성화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세로 방향으로 길게 썰면 생강의 섬유가 자연스럽게 열에 따라 벌어지면서 쇼가올 생성 속도가 더 안정적으로 높아집니다. 즉 생강은 가로로 얇게 써는 것이 아니라 세로 결을 따라 통통하게 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방식이 생강의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열 전달을 최적화하고 한겸 성분을 가장 잘 지켜냅니다. 네 번째는
공기 노출 시간입니다. 생강을 썰어놓고 한참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생강의 방향성 성분이 빠르게 날아가고 산화가 진행됩니다. 생강의 향이 금방 약해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을 조리하기 전 썰어두면 실제로 찌기 전에 약효 손실이 이미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강은 손질 즉시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말라 있는 생강은 괜찮나요? 말라 있는 생강은 수분이 빠지면서 성분 농도가 높아져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쇼가올로 전환되는 과정에 필요한 수분이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생강은 내부 수분이 열을 고르게 퍼뜨리는 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건조된 생강은 찌는 과정에서 약효가 충분히 변환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수분이 살아있는 생강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손질 도구입니다. 칼이 무딜수록 생강 섬유를 짓누르며 절단해 내부 산화를 유발합니다. 작은 차이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효과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생강을 손질할 때는 잘 드는 칼을 사용하고 필요 이상으로 압력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썰어야 생강의 세포벽이 파괴되지 않고 유효 성분이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강을 어떻게 씻고 어떤 두께로 써고 어떤 방향으로 써는지 이 모든 작은 선택이 몸이 실제로 반응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생강의 약효는 양보다 섬세함에 더 민감합니다. 작은 손질 변화가 몸의 하루 컨디션을 바꾸고 관절의 긴장을 줄이고 혈관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손질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방식은 얇게 써는 것입니다. 차에 넣기 편하고 조림에도 넣기 좋고 먹기에도 부드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은 얇게 썬 생강은 생강의 약효가 가장 크게 손실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얇게 썬 상태에서 조리하면 생강을 제대로 먹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약효를 30, 50%는 잃는 경우도 흔합니다. 왜 그런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적 증가, 영양 성분 손실, 가속화 생강을 얇게 썰면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열, 공기, 습대 동시에 노출되는 면적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생강의 학염 성분인 진저롤, 쇼가올, 진저디온 같은 방향성 유기 화합물들은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 서서히 산화되는데 얇게 썬 상태에서는 이 산화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얇게 썬 생강은 두껍게 썬 생강보다 진저롤 잔존량이 35% 이상 감소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얇게 썰수록 몸이 받을 수 있는 한겸 효과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가열 시 과도한 손실, 쇼가올 생성도 불리해짐 생강은 열을 받으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하는데 이 변화는 적당한 두께에서 가장 잘 일어납니다. 너무 얇으면 열이 너무 빨리 스며들어 쇼가올이 생기기도 전에 분해가 앞서 버립니다. 즉, 얇게 썰면 빨리 익는 것이 아니라 깨지듯 익어버리는 형태가 되며 이 과정에서 구조가 무너지면서 유효 성분이 완전히 흩어져 버립니다. 이 문제는 특히 10분 이상 찔 때 더욱 심해집니다. 두께가 얇을수록 구조가 금방 무너져 쇼가올이 생성되기보다 증발, 산화, 함하 분해가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조가 망가지면 몸에서의 흡수 과정도 달라진다. 생강은 식물성 섬유질로 구성된 뿌리 식재료입니다. 이 섬유 구조가 적절히 유지된 상태에서 열이 들어가야 쇼가올이 체내에서 천천히 일정하게 흡수됩니다. 하지만 얇게 써면 섬유 구조가 지나치게 노출되고 망가지면서 섭취했을 때 효과가 급격히 발생한 뒤 빠르게 사라지는 짧고 약한 효과만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두께가 적당히 살아있는 상태 골밀미도에서는
성분이 천천히 퍼지고 한겸 작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관절통 손저림 혈류 개선 효과가 훨씬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얇게 썰면은 쓴맛 증가, 꾸준한 섭취가 어려움, 특히 60세 이후에는 쓴맛, 매운맛, 강한 향에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얇게 썬 생강은 방향성 성분이 급격히 노출되면서 쓴맛이 더 강해지고 알싸함이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이 때문에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생강을 꾸준히 먹고 싶은데 입안이 쓰고 속이 화끈거린다며 몇 번 먹다가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두툼하게 썰어찌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쇼가올이 균형 있게 생성되면서 속 자극 없이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 두께 차이만 바꿨는데 변화가 극적한 71세 남성 환자분은 평소 손저림과 팔저림 증상이 있었고 생강을 얇게 썰어 매일 차로 마셨지만 효과를 거의 못 느끼고 오히려 속쓰림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분께 생강 두께를 윤기용몸으로 통통하게 써서 18분 찌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송긋 저림 강도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의 변화는 양이나 횟수를 늘린 것이 아니라 손질 방식 하나만 바꿨을 뿐입니다. 생강의 효과는 양보다 구조와 두께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계 논쟁, 얇게 써야 흡수가 잘 된다의 오해 일부에서는 얇게 썰면 표면적이 넓어져 흡수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는 생강의 생상태 기준입니다. 생강은 열을 가하는 순간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생강을 얇게 써는 것이 흡수에 유리하다는 논리는 실제 조리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와 임상 반응은 두께가 적당할 때 쇼가올과 방향성 성분이 안정적으로 생성되고 유지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결론 생강은 얇게 썰수록 먹기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효가 가장 크게 손실되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몸의 염증과 혈류를 바꾸는 생강의 진짜 힘은 쪼개듯 얇게 만들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구조를 지킨 채 통통하게 썰고 천천히 찌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작은 두께 차이 하나가 몸의 하루 컨디션을 바꾸고 관절의 긴장을 완화시키며 혈관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생강을 매일 섭취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레인지로 찌면 편할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큰 냄비나 찜기를 꺼내는 것이 번거롭고 아침마다 간단하게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전자레인지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자레인지 조리는 편하지만 약효 면에서는 절반짜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의 한겸 성분이 활성화되는 방식이 전자레인지의 가열 방식과 근본적으로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자레인지는 표면 가열 중심, 내부 성분이 충분히 변환되지 않은 전자레인지는 내부까지 익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분이 많은 부분부터 강하게 드는 방식입니다. 생강은 섬유질이 많고 수분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열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저롤이 쇼가올로 바뀌어야 하는 생강 내부 깊은 층까지 열이 일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겉은 뜨거운데 속은 덜 익은 상태가 되기 쉽고 이는 약효 전환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찜기는 수증기가 생강 전체를 감싸며 안쪽까지 천천히 열을 넣어주기 때문에 쇼가올 전환이 훨씬 균형 있게 진행됩니다. 반면 전자레인지는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열 변화를 일으켜 생강의 섬유 구조를 손상시키고
성분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전에 표면에서 먼저 분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레인지의 건열 효과, 성분 증발 산화 증가 생강의 한겸 성분은 수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천천히 열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변환됩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는 순간적으로 내부 수분을 끓게 하고 빠르게 증발시키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생강의 방향성 성분이 날아가고 산화가 심해집니다. 찜기에서 생강을 15, 18분 찌면은 향이 깊어지고 부드러운 맛이 살아나는 이유는 성분이 안정적으로 응축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자레인지에서는 향이 금방 사라지고 맛이 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곧 약효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전자레인지 생강은 더 자극적이다는 환자분들의 공통적 경험, 전자레인지로 익힌 생강은 입안에서 더 알싸한 자극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쇼가올이 균형 있게 생성된 생강은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따뜻한 맛이 납니다. 반면 불규칙하게 가열된 생강은 진저롤이 제대로 변환되지 않은 채 부분적으로 강하게 남아있어 위점막을 더 자극하고 쓴맛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위산 역류 속쓰림 더부룩함이 흔한데 전자레인지 조리는 이런 불편감을 더 쉽게 유발합니다. 그렇다고 전자레인지를 완전히 금지해야 할까? 균형 잡힌 설명, 의사로서 현실적인 관점을 드리자면 전자레인지를 절대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생활 편의성도 건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강 약효를 가장 온전히 활용하고 싶다면 전자레인지보다는 찜기 방식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자레인지를 꼭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방법을 따르면 효과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얇게 썰지 말고 6호는 7mm 두께, 유지 강도는 중간 메디움으로 설정 랩을 살짝 덮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지 않도록 하기 1, 2분씩 끊어서 3번 가열 총 4, 5분 이내. 이렇게 하면 급격한 가열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찜기에 15볼 18분 조리와 비교하면 한겸 효과는 확실히 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전자레인지 생강차를 마시던 68세 남성 68세 남성 환자분은 전자레인지로 생강차를 만들며 관절통 완화를 기대했지만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질 방식을 바꾸고 전자레인지를 끊고 통째로 18분 찌기로 바꾼 뒤 2주 후 무릎 통증이 체감될 정도로 줄어들었고 아침 부종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 환자분의 변화는 생강의 양을 늘린 것도 아니고 다른 보조제를 추가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리 방식 하나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결론 전자레인지는 빠르고 편하지만 생강의 한겸 성분을 온전히 끌어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생강은 시간, 온도, 습도라는 세 요소가 균형 있게 작용해야 몸이 필요로 하는 쇼가올이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편리함을 우선할지 효과를 우선할지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건강 개선을 확실히 원한다면 찜기 방식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생강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이지만 모든 경우에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5세 이후 혈압이 민감하게 변하는 시기에는 생강을 다른 음식이나 약과 함께 잘못 조합하면 오히려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반대로 불안정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강을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강 그 자체보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고혈압약, 특히 혈관화학 장제 ARB류과 생강의 과도한 상승작용 생강의 쇼가올은 천연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 평소에는 혈압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생강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특정 형태 진액, 농축액, 생강청로 먹으면 약과 생강이 이중으로 혈관을 확장해 어지러움, 순간적인 저혈압, 쓰러질 위험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ARB 계열, 로사르탄, 발사르탄 등 ACE 억제제, 카프토프릴, 에날라프릴 등 칼슘 채널 차단제 CCB, 암로디핀, 니페디핀 등 이 약들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쇼가올의 확장 효과가 겹치면 아침이나 저녁에 확 떨어지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62세 여성 환자분은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생강청을 하루 4스푼씩 첨가한 생강차를 매일 마셨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생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약과의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생강을 찐 형태로 조금씩 하루 5로 8지고 범위에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액을 묽게 만드는 음식과의 중복 효과 생강은 소량이어도 혈액의 끈적함을 줄이고 혈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다른 혈액 점도를 낮추는 성분과 함께 먹으면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가 잦아지고 심한 경우에는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RMI 음식과 생강을 함께 과도하게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마늘, 천연, 항근고 작용이 강황, 커큐민, 등푸른, 생선 기름, 기삼 EPA, DHA, 홍삼, 인삼, 진액, 이 조합은 체질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혈관벽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멍 자국이 생기거나 침 흘릴 때 잇몸에서 피가 쉽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면 이 음식들은 하루 한 번 이하 빈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한근고제,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등 복용자에게는 특히 중요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의 혈류 개선 효과가 긍정적이기보다 부작용 위험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와파린, 와르파린, 클로피도그렐 필라빅스, 아스피린, 저용량 복용자 티카그렐러, 에파론 등 한근고제 생강은 약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한근고 효과를 살짝 올립니다. 이 작은 상승 작용이 노년기에는 크게 작용해 멍, 코피, 잇몸 출혈, 소화관 출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생강은 하루 3-5곡 찐 형태 기준으로 반 조각 한 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강청, 생강 추출액 같은 고농축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 커피, 감의 녹차, 과의 조합, 심박수 증가 가능성 쇼가올은 원래 신경을 부드럽게 안정시키는 역할도 있지만 간혹 카페인과 함께 작용하면은 심박수를 잠시 높이는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후 아래 증상이 있는 분들은 더 민감합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 갑작스러운 심계항진, 긴장시, 두근거림 이런 분들은 생강차와 커피를 같은 시간대에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7에서 5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특정 조합이 혈당 급강하. 유발 가능성 생강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키는 작용이 있어 당뇨 초기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당뇨약, 특히 메트포르민, 글리메피리드, 인슐린 주사와 함께 생강을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혈당이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생강, 마늘, 계피를 함께 먹던 67세 환자분이 오전 식후 2시간 혈당이 85까지 떨어지며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분들은 생강 섭취를 식사 중 또는 식후 30분 내에 맞추고
빈속 고용량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생강은 좋은 식재료지만 특정 조합에서는 좋은 것이 너무 많아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과 겹치거나 혈액을 묽게 만드는 식품과 중복되거나 카페인 당뇨약과 부조화를 이루면 혈압과 혈류가 민감한 노년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고 조절하면 생강은 혈압과 혈관 건강을 안전하게 돕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한겸 도구가 됩니다. 생강은 분명히 몸에 좋은 식재료지만 모든 분에게 무조건 편안한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55세 이후 위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는 시기에는 생강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거나 식욕이 저하되고 더부룩함이 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강의 항겸 효과와 위장 부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강의 알싸한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는 경우 생강의 매운맛을 만드는 성분은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류를 촉진하고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위 점막이 약해져 있는 분들에게는 자극이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이 특히 민감합니다. 속쓰림이 자주 있는 분, 커피나 매운 음식 먹고 쉽게 더부룩해지는 분, 위염, 역류성, 식도염 경험이 있는 분, 식사 후 속이 막힌 듯 묵직한 분, 이런 분들이 생강을 생으로 혹은 얇게 썬 형태로 먹으면 진저롤의 자극이 직접 위 점막에 닿아 속이 뜨겁고 쓰린 느낌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빈속에 생강차를 마시는 것은 위산 분비를 급격히 촉진시켜 더욱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얇게 썬 생강은 위장을 더 자극한다. 생강의 두께는 위장 부담과도 깊게 연결됩니다. 얇게 썬 생강은 방향성 성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맛이 더 날카로워지고 자극이 한층 강해집니다. 반면 통생강을 15-18분 찐 형태는 쇼가올이 충분히 생성되면서 자극적이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만큼 속쓰림 감소 효과가 큽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생강차는 속이 쓰린데 찐 생강은 편하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순한 느낌 차이가 아니라 조리 방식이 위장 부담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위산 역류가 있는 분은 생강청이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생강청, 생강액, 생강 농축액은 달고 묽어서 먹기 편해 보이지만 위가 약한 분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더 큽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생강청 대부분이 설탕 베이스이기 때문 설탕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장 운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농축된 진저롤이 위 점막에 강하게 닿는 형태이기 때문 원액 농도가 높아 속쓰림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분일수록 차로 마시기 쉬운 형태가 오히려 몸에는 더 부담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따뜻함이 과해지는 현상.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과해지면 오히려 위장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과량 섭취 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속쓰림, 가슴, 답답함, 명치 부위 뜨거움, 과도한 트림 식욕 저하, 특히 저녁 시간대에 생강을 많이 먹으면 위 활동이 늦게까지 지속되어 잠들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생강 섭취 시간을 아침 겸 점심 사이로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위가 약한 분에게 가장 안전한 섭취 방식, 찐 생강 1원 2조각 의사로서 위장에 민감한 환자분들께 늘 추천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통생강을 2.7mm 두께로 썬 뒤 12호 얇은 찌고 식후 따뜻한 물과 함께 1돌 2조각 섭취. 이 방식이 가장 편안하고 자극이 적으며 소화기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찐 생강은 섬유 구조가 부드러워지고 진저롤의 날카로운 성질이 완화되며
쇼가올의 균형 효과가 살아납니다. 실제로 70대 환자분들 중 위산 역류가 있어 생강을 못 드셨던 분도 이 방식으로는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계에서도 논쟁, 생강이 위산을 늘리는가 줄이는가? 흥미롭게도 생강이 위산을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길게 갈립니다. 일부 연구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위 배출을 촉진해 속쓰림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느끼는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어셈구 얇은 생강, 위산 증가, 플러스 자극 증가, 찐, 통생강, 위 부담 감소, 플랫, 따뜻한 안정감, 즉 생강의 형태가 위장 반응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결론 위가 약한 분에게 생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형태와 방식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 생강은 항겸 혈류 가해선에 큰 도움이 되지만 위장이 민감한 노년층에서는 찐 형태, 식후 섭취, 적당한 두께가 핵심입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생강 섭취는 강한 맛이 아니라 부드러운 온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젊을 때는 생강 먹으면 몸이 금방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됐는데 60세 넘으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사실 이 변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은 생강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생강이 성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생강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변화, 흡수 속도가 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의 기능은 서서히 감소합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고 장 운동 속도도 느려지며 위장 전체의 흡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이 대략 65세 사이에 찾아옵니다. 이 말은 곧 젊을 때는 바로 흡수되던 생강의 성분도 이제는 천천히 들어오고 부분적으로만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생강의 핵심 성분인 쇼가올은 지속적인 열과 습도를 통해 만들어진 뒤 위장 점막에 일정하게 머물며 흡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 기능이 약해지면 쇼가올의 흡수율이 이서선 시 40% 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젊을 땐 생강차 한 잔만 마셔도 바로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지만 60세 이후엔 반응이 더뎌지고 효과가 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변화, 혈관 탄력 감소로 인한 느린 반응. 쇼가올의 강력한 장점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류 흐름을 자연스럽게 개선해 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30대, 40대에 비해 40% 이상 감소합니다. 혈관벽이 단단해지고 혈류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쇼가올의 효과가 몸 전체에 퍼지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 때문에 생강을 꾸준히 먹는데도 왜 혈압이 바로 반응하지 않지? 왜 손저림이 예전처럼 빨리 없어지지 않지?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관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응 자체가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세 번째 변화, 간 대사 기능의 감소.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소와 성분은 결국 간에서 대사됩니다. 생강의 성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는 간의 효소 활동이 10년 단위로 7%씩 감소하는데 이로 인해 생강의 활성 성분이 몸에서 충분히 작용하기 전에 대사 속도가 느려져 반응이 늦어집니다. 특히 쇼가올은 간에서 단계적으로 분해되면서 염증 조절, 혈류 개선, 신경 안정 효과를 발휘하는데 간 기능이 약해지면 이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삼보로 1만 먹어도 느껴지던 효과가 60세 이후에는 2주 이상 꾸준히 해야 똑같은 변화를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생강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몸이 천천히 반응하도록 바뀌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변화, 만성염증 수치의 증가. 나이가 들수록 체내 만성염증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 염증들이 관절, 혈관, 신경을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생강이 들어와도 그 효과가 바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래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생강 효과를 느끼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밤에 다리가 화끈하거나 뒤꿈치가 뜨거움, 아침 손가락 붓기, 무릎이 계단에서 더 뻐근함 이유 없이 피로감이 오래 지속됨, 이런 신호들은 몸이 이미 염증 누적 상태에 있다는 뜻이며 생강 같은 천연 한겸 성분이 도착해도 즉각적인 반응보다 천천히 회복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분일수록 생강의 장기적인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항염 성분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다. 젊을 때는 식습관이 조금만 바뀌어도 몸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이 느리게 움직이고 느리게 회복하고 느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생강을 하루 건너 한 번씩 먹거나 일주일에 1~2번만 먹으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노년기에는 무엇보다 일관성과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강한 한 번보다 약한 매일이 훨씬 오래 갑니다. 생강의 효과가 몸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이유도 이 원리와 같습니다. 천천히 스며들고 천천히 누적되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부드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결론, 생강의 효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몸이 변화했고 반응 속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생강의 약효는 즉각적이기보다 꾸준함을 통해 서서히 빛을 발하며 오히려 장기적인 건강 개선 효과는 젊은 시기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이 천천히 반응하는 이 시기는 조급함이 아니라 부드러운 누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이 좋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정말 몸이 달라질까? 내 나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라고 의심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를 통해 생강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꾸준함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보다 현실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조용하지만 강한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0부행 7, 8세 남성, 걷지 못하던 사람이 하루 5,000보를 다시 걷게 되기까지 이분은 평소 다리 저림과 무릎 통증이 심해 병원에 올 때마다 두 손으로 무릎을 짚으며 계단을 오르시던 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생강차를 자주 드셨지만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려 마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분께 생강을 통으로 18분 찌고 식후 따뜻한 물과 함께 한두 조각만 드세요 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하셨지만 일주일째가 되던 날 아침 손 부종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손저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15일이 지나자 무릎의 묵직한 통증이 훨씬 완화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평소 1,000보도 겨우 걷던 분이 다시 5,000보씩 걷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하신 건 단 하나였습니다. 생강의 형태와 시간을 바꿨을 뿐입니다. 먹는 양도 종류도 빈도도 그대로였지만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몸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방식으로 자극을 주면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71세 여성, 밤마다 다리가 화끈거리던 증상 완화. 이 여성 환자분은 특히 밤에 다리가 화끈거리고 발등이 뜨거워져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혈압도 조금 높고 무릎 관절도 한 번씩 욱신거렸지만 특별한 치료는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분께는 취침 전 생강은 피하시고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만 찐 생강을 드세요 라고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강이 말초, 혈류를 강하게 개선하기 때문에 밤에 드시면 오히려 화끈거림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육미노냄토르 두께로 썬 생강을 껍질째 17분 찌고 하루 2조각씩 드셨습니다. 10일이 지나자 밤 다리 화끈거림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3주 후에는 전에는 밤마다 뒤척였는데 요즘은 잠이 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운동을 크게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의 생강이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면서 말초 신경의 과민 반응이 잦아든 것입니다. 65세 남성, 만성 피로와 오후 졸림 증상이 완화된 사례. 이분은 늘 오후만 되면 졸리고 머리가 멍해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혈당은 약간 높았고 복부 비만도 있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아침 식사가 단백질 지방이 적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형태였다는 점, 그리고 생강을 찌지 않은 상태에서 진저롤 위주로 섭취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 찐 생강 1조각을 추가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생강은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오전 내내 혈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주 후 이분은 오후 졸림이 줄었고 업무 집중 시간이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혈당도 이전보다 안정적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사례는 생강의 약효가 단순히 관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혈류, 혈당, 뇌 에너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 결론, 세 사람의 사례는 다 다르지만 다음의 한 가지에서 겹칩니다. 생강을 제대로 준비하고 몸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제공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반응이 나타난다. 생강은 약이 아니지만 한겸 혈류 신경 안정 효과를 동시에 가진 매우 미묘한 천연 치료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와 어떻게 꾸준히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빛을 발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몸의 회복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열쇠를 돌리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올바르게 찐 생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의 효능을 알고 나면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생강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지만 몸이 반응하는 가장 이상적인 범위와 리듬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흡수력, 대사력, 위장 기능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염증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며 혈압이 부드럽게 안정되는 섭취 루틴, 그 균형점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 찐 생강 기준 구호밥학 대구 1, 2조각, 찐 생강은 진저롤이 쇼가올로 안정적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루 5-8근 두께 6고찬릴레몬으로 썬 생강 1.2조각 정도입니다. 이 양이 가진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기 자극 최소화, 쇼가올 생성량이 안정적으로 유지 혈압을 과하게 낮추지 않음, 꾸준히 먹기 편한 양,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은소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형태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가장 좋은 섭취 시간, 아침 또는 점심 식사 후. 생강은 공복에 먹으면 위를 자극할 수 있고 저녁에 먹으면 혈류가 활성화되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후 또는 점심 식후입니다. 특히 아침 식후 섭취는 손저림 완화, 혈압 안정, 하루 피로도 감소, 말초 혈류 활성화,
와 같은 효과를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반면 아래와 같은 분들은 저녁 생강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다리가 화끈거리는 분, 수면 중 천이 자주 오르는 분, 심야에 심박수 상승이 있는 분, 생강의 따뜻한 효과가 밤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섭취 전 준비 루틴, 씻기, 자르기, 바로찌기. 생강은 공기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분이 빠르게 산화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껍질째, 깨끗하게 문질러 씻기 6곤7미의 두께로 세로 결 따라 썰기 자른 즉시 찜기에 넣기 15분 18분 찌기 골든타임, 식후 따뜻한 물과 함께 읽고 우조각 섭취. 이 루틴이 생강의 한겸 항산화, 혈관 완화 효과를 가장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섭취 빈도 일주일 506회가 가장 이상적. 생강은 누적 효과가 강합니다. 하루에 많이 먹는 것보다 자주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매일 먹기 어려운 분, 주 4회 이상, 꾸준함이 가능한 분, 주 5보 6회, 혈압염증 관리가 필요한 분, 주 6회 이상, 권장 노년층에서는 약하게, 자주가 최고의 방식입니다. 절대 피해야 하는 섭취 패턴 4가지. 60세 이후에는 아래 4가지 패턴만 피해도 생강의 효과는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빈속 섭취, 속쓰림 명류, 악화 저녁 고용량 섭취, 화끈거림과 불면 증가, 생강청 몽구 농축액 과다 섭취, 혈압 과하 강위, 자극 얇게 썬 생강 장시간 끓이기, 성분 40% 이상 손실이 4가지만 주의해도 생강은 몸에 큰 편안함을 줍니다. 어떤 분에게는 조금 더 적게가 더 좋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하루 사시기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근고제, 아스피린 G, 클로피도그렐 등 복용자, 저혈압 또는 기립성, 어지럼증이 있는 분, 위염 또는 역류성 식도염이 자주 재발하는 분, 이런 분들은 소량 장기 섭취가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생강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 냉동보다 냉장 플스침막 보존. 생강을 오래 보관하려면 냉동이 편해 보이지만 냉동 과정에서 섬유 구조가 손상되어 찌는 과정에서 쇼가올 전환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통생강 상태로 뿌리 끝, 즙막 보존한 채 냉장 보관 사용 시 필요한 만큼만 잘라 쓰기. 이 방식이 그 생강의 수분과 성분 활성도를 가장 잘 유지합니다. 결론, 생강은 많이 먹기가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는 리듬과 형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팔복기, 아침 또는 점심 식후 찐 형태로 1범 2조각, 이 간단한 루틴만 지켜도 혈관 관절 신경이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몸이 매일 조금씩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강의 힘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부드러운 꾸준함에서 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어떤 운동이든 금세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는 이미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조용하게 쌓이고 서서히 변화하고 하루하루 몸 안에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변화는 젊을 때보다 느릴 수 있지만 그 깊이는 오히려 더 단단합니다. 생강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아주 작은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저림이 덜해져 있고 무릎에 묵직함이 가벼워져 있고 숨이 덜 차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조금씩 조금씩 몸을 위해 시간을 내고 선택해온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강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반복을 더 좋아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침 식후 생강 한 조각이라는 소박한 습관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염증을 낮추고 신경을 편안하게 하고 하루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혹시 지금도 몸 어딘가가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너무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나를 조금 돌봐달라. 몸은 늘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으신 것들이 그 신호에 응답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한 노력도 큰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 한두 조각의 찐 생강처럼 작지만 정확한 실천을 이어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시간을 들여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되돌려 줍니다. 당신의 건강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